안녕하세요.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5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은 국채와 공공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라 살림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집에 빚이 얼마나 있어요? 아파트를 살 때 우리는 대부분 빚을 포함해서 사기 때문에 아파트 최근에 사신 분들은 빚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으면 공짜가 없다고, 빚에는 반드시 이자를 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게 붙어 있고, 그러면 빚이 얼마며 매달 이자로 얼마를 갚아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관심 가져야 되는데, 국가에게도 이런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는 채무를 국채, 대한민국 정부를 크게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 국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국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아마 역사 시간에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국채 보상운동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국가가 나라에 일본에 빚을 져가지고 그것을 국가가 갚지 못하고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갚는 그 일들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채 보상운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한말에 있었던,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를 말합니다. 빚을 한자로 채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재정 적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재정 적자가 난다 이건 매년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지출에서 수입을 뺀 마이너스 적자, 그런 거는 빨간 글씨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자라고 하고, 플러스가 나오면 흑자, 검을 흑, 까만 글씨로 쓴다고 그래서 흑자, 여기는 재정 적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쓴다, 붉은 적자예요. 적자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budget deficit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쓰는데 그만큼 수입이 벌어들이지 않는 거죠. 세금이나 세외 수입이나 이 두 개로 수입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을 때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이상을 통상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노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을 좀 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재정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굉장한 또 비도 많이 오고 가뭄도 있고 미세먼지도 많고 기후 변화도 심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관련된 SOC를 확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부터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또 굉장히 중요한 재정 지출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 쓸 일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만큼 수입이 다 못 들어오지 않을 때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요 사회복지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암묵적 국가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암묵적, tacit.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땅 밑에 있는 국가 채무가 있는데, 사회보험, 우리 4대 사회보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히 국민연금 같은 거는 미래에 61세 이상 되면은 그 돈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줘야 될 돈이니까 빚이죠.
그걸 전문 용어로는 책임 준비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채에 계산하는데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가 보증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보증을 쓰면은 요거는 이제 굉장히 유동적이죠. 보증을 섰는데 나한테 보증이 안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퍼센트는 내가 갚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증 쓰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형도 한번 보증 섰다가 2천만 원 날렸는데 사람을 보증 쓰는 거를 인보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보증 쓰는 또 재산 보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가 보증 쓰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으로 따져도 아버지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엄마가 쓰는 돈이 많다. 그럼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다. 그러면 집안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아버지가 어디 가서 보증을 썼다. 보증을 여러 개 썼으면 그 중에 일부는 나한테 갚아야 될 돈으로 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나라에서는 나라빚, 국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하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가면 국가 채무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중앙정부의 채무가 얼마큼 되는지, 지방정부 순채무가 얼마가 되는지 이거를 1초 단위로 계산해 주는 것이죠. 1초에 약 26만 원씩 우리나라는 나라빚이 초당 26만 원씩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빚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초당. 여기다가 이제 1초에 26만 원이니까 20만 원만 따지더라도 1분이면 2 곱하기 60 하니까 60, 2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의 6배, 1200만 원씩 1분에 빚이 증가하는 거죠.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운영하는 국가채무시계는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누어서 우리나라 인구는 5,184만 명인데 이걸로 나누면 1인당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요거 21년 1월 27일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97조, 약 800조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 채무는 뭐냐면 1,538만 5,238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1,500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자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타임 시리즈 시계열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2011년부터 24년까지 흘러갑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올해 요때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에 846조 원이 국가 채무로 됩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지금 한 1,000조 원 정도의 빚이 있다. 이것을 GDP 대비로 따집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는 따져줬죠, 몇 번. 1인당 3만 불, 3만 불이니까 1인당 연봉이 얼마냐? 대한민국 1인당 연봉이 약 3,300만 원이에요. 평균 연봉이. 거기에다가 5천만 명을 곱하면 1,700조 원 정도 됩니다. 1,700조 원 대비 이걸 따지면 약 47%가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 중에 928조. 여기서 이제 국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돈이 부족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종이 쪽지를 변해요. 이 쪽지를 가지고 오면 내가 매년 3%씩 이자를 줄게. 그리고 10년 뒤에는 원금도 갚아줄게. 이렇게 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그걸 국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차입금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국채가 926조가 되고 지방정부도 채무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채무가 약 30조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 회계에 돈을 쓰는데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은 많이 쓰는데 지출은 많은데 그만큼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용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면 어디서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 빌린 돈이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요거 금융성 채무라고 하는 건 환율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외환시장 안정용, 또 요거는 이제 서민주택, LH가 서민주택 짓는데 그 관련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빚은 서민주거 안정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 210년 전만 해도 420조밖에 안 됐는데 이 빚이 더블이 넘은 거죠. 10년 만에 더블이 됐다. 빚이. 이때 경제 성장이 더블이 되느냐?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0%에서 지금은 거의 50%, 내년에 50%를 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국가 채무 수준은 GDP 대비 우리나라 GDP 1700조, 800조 대비 약 40%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내년에 50%를 넘어가는 겁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이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기획재정부가 하는 말이에요. 기획재정부가. 그러나 저는 양호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다른 나라들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는 일본은 224%나 되고 프랑스 120%, 미국 100%, 영국 116%, 독일 70%, 스웨덴 50%가 된다. OECD 평균 108.9%인데 우리는 40%, 50%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말은 맞는 것이죠.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자기네 돈을 찍어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국가예요. 특히 미국은 발권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달러는 아무리 찍어내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달러를 사줘요. 그러나 대한민국 원화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거래한다고 해보세요. 잘 안 해줘요. 달러는 받아줘도. 그러니까 이런 발권력이 있는 국가들, 엔화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요. 이런 국가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두 번째,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인구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일본만 해도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우리도 20년만 되면 자동으로 일본처럼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 그냥 놔둬도 20년 지나면 우리도 일본처럼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히 한 해의 부채 비율을 보는 것보다는 이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냥 놔둬도 이렇게 30%였던 것이 40%로 오고 40%였던 것이 갑자기 50% 되고 60% 되고 우리 그냥 놔둬도 금방 일어나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채가 늘어도 좋다. 양호하니까 늘어도 좋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면 이런 나라들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어떻게 적자를 내지 않을까? 어떻게 돈을 아껴 써야 될까? 이 고민을 기획재정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거는 이제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상당히 이제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약 1000조 원 부채가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여기에는 4대 보험의 책임준비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회계법을 적용해 보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정부 회계론 4학년 과목으로 여러분들한테 회계 쪽을 가르치는데 그걸 보면은 너가 가진 전체 자산이 얼마냐, 그리고 부채는 얼마냐, 자산 중에서 부채를 빼면 나머지가 자본금이 돼요. 진짜 자기 돈이 자본금이죠. 부채는 내 손에 있지만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거를 자산이라고 하고 부채가 없으면 모든 자산이 순자산, 즉 자본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빼야 내가 자본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통장에 또는 내 재산으로 잡혀 있는 돈은 현금이라든가 유가증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게 한 1,000조 원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건물 이런 거 대한민국 소유 자산관리공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이것도 1,000조가 돼요. 합치면 2,30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빚은 얼마냐?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은 아까 따진 빚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연금 충당 부채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국채라든가 주택청약저축 이런 거 합치면 한 800조 원 빚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 퇴직하면 연금을 줘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한테 연금보험료를 받아요. 근데 그걸로 약속한 연금을 다 주지 못해요. 거기서도 빵꾸가 났으니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을 걷어서 지금 주고 있어요. 매년 4조 원 정도 빵꾸가 나서 그 돈을 공무원 연금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속한 그 돈을 정부가 다 갚아야 되는 돈, 그걸 따지면 그게 한 750조 원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도 연금이 있는데 군인연금도 약 200조 원, 그거 따지면 부채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합치면 1743조의 부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요거를 정부에게서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순자산이 556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중에 이 부채가 더 늘어나면 앵꼬가 나요. 빵꾸가 나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그죠? 튼튼한 삼성전자가 내 채권을 사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사요. 은행 이자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그러나 부도난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채권을 발행하면 아무도 사지 않아요. 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너도 나도 다 사요.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국채를 발행하려면 안 사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원금을 떼먹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국채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가 미국 국채, 그 다음에 일본 국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튼튼해져가 중국도 국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채가 이렇게 적자가 나면 국제시장에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팔리지를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자 더 줄게. 그래서 대한민국 국채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자를 올려야 사람들이 사주니까. 그래서 거의 부도 직전에 간 국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크 본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들 살찌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 우리 영양에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음식을 정크 푸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정크 푸드. 이 본드 채권에서도 그렇게 위험이 높은 그런 채권을 정크 본드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 채무가 이렇게 주요 해외 주요국에서 양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까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적자가 나지 않도록 살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채관리의 쟁점, 행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획재정부에 들어가면 국채
관리하는 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국고국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어디라고 하느냐? 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될 의무를 가진 확정 채무. 이게 800조예요. 최소한. 근데 실제로는 국가회계법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부담하고 있는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까지 하면 800조가 아니라 1800조 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연금이 국민연금도 있고 사학연금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국가가 보증해 준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더블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은 엄청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빵꾸가 나면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국민연금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여기는 국가회계법에도 그거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은 빵꾸 나도 국가가 갚아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국민연금, 사학연금, 충당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범위는 800조가 아니고 1800조가 아니고 한 3000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점은 국가 채무와 세대 간 이전 문제입니다. 이거 Generation Transfer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빚을 내느냐 이거죠. 빚을 내는 이유? 돈 쓸 때가 많아서 빚을 내는 거죠. 돈 쓸 때가 많은데 수입은 세금은 잘 안 거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빚을 내는 거죠. 우리 집도 여러분들 길러낼 때 월급은 5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6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은행 가서 100만 원 빚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빚 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첫째, 자본적 지출이라고 SOC, 즉 도로, 항만, 공항 같은 거를 짓는 데 써요. 그러면 이거는 니네들 미래 세대, 앞으로 태어날 너네들을 위해 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거기 들어간 돈은 미래에 태어날 니네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 채무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데 그 혜택도 미래 세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경상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쓰고 나면 건물이 남든지 도로가 남든지 공항이 남든지 뭔가 남는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경상적 지출은 쓰고 나면 끝이에요. 사회복지비 노인네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쓰세요. 이렇게 노인연금을 준다. 무슨 수당을 준다. 이렇게 통장에 돈 넣어주는 거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에 돈 쓰고 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을 쓸 때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돈을 썼다. 그러면 자동차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밥 먹는데 돈을 썼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더 깊게 생각하면 내 체력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체력 하루 지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 이거를 경상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이 경상적 지출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세대가 혜택을 받고 뭐래요? 빚으로 했기 때문에 부담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국가의 빚이 늘어나면 국가의 빚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느라고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나중엔 또 원금을 갚느라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포퓰리스트들이 특히 막 돈을 더 써야 된다 정부가. 근데 돈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미래 세대는 다 빚 갚고 원금 갚느라고 세금 다 쓰고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세금은 없는 거예요.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도 이런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책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한테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쓰면 되지 부자들은 돈 많잖아. 이렇게 하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이 해외로 다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세금 내는 사람이 없는 나라. 지금 남미가 그런 나라가 돼 있어요. 부자들은 그 나라를 떠나버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득실득실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이야기하는데 월 30만 원 주면 좋죠. 매달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 통장에 꽂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같이 가족이 5명이면 월 150만 원이 꽂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돈 꽂히면. 그게 12개월 동안 주면 5천만 명을 곱하면 연간 180조 원이 필요합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180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 누구에겐가 걷어야 되는 거예요. 안 거치면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 공짜가 없으니까 한 달에 13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거는 결국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돈을 걷는다는 소리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빚을 내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국채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도 되도록이면 빚을 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자본적 지출에 아파트 사는 거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렇게 아파트 살 때 이런 때 빼고는 되도록이면 빚을 안 내고 살림살이를 해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국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강의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